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튼살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피부과 전문의 유정호 원장의 칼럼입니다. 체중이 갑자기 불어나면 우리 몸에는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튼살입니다. 튼살, 즉 피부가 하얗게 갈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신피질 호르몬의 증가가 주 원인입니다. 사춘기와 성장기, 임신, 그리고 비만 등이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를 늘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부 진피층 안에 있는 탄력 섬유가 소실되면서 콜라겐층이 치밀해지고요. 그로 인해 표피가 위축되면서 튼살이 나타납니다. 통증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환자들의 스트레스가 큰 편인데요. 안타깝게도 튼살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더라도 완벽히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인 것이죠. 물론 이미 생긴 경우라면 더 진행되기 전에 초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튼살 증상은 초기에는 붉은색의 선이나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붉은색을 띌 때 그냥 두면 튼살이 더 깊고 넓어지고요. 이후 점차 흰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붉은 기운이 남아있을 때 치료를 시작해서 흰색으로 변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치료의 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튼살의 정도나 범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데요. 초기 튼살은 혈관 레이저나 레티노이드 성분의 연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혈관 레이저는 붉은 색조를 제거하고 약간 파인 피부가 다시 차오르도록 돕는 치료법인데요. 3, 4주 간격으로 5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편 이미 하얗고 울퉁불퉁하게 변한 튼살이라면 피부를 재생하는 프랙셔널 레이저나 메조테라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조테라피는 스킨 부스터를 피부에 직접 넣어주는 방법이고요. 하얗게 변해버린 부위에 살이 채워지면서 튼살 표시가 덜 나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튼살 치료는 1회 시술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요. 보통 1, 2개월 간격으로 4, 5회 이상 치료를 받아야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튼살이 있다면 붉은색을 띤 초기부터 치료해 주시고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에 적합한 치료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유정호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운동할 때 심해지는 두통에 대한 신경과 전문의 윤선민 원장의 칼럼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이른바 웰니스 라이프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각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동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운동 후 부상이나 신체 이상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운동 두통이죠. 실제로 운동만 하면 머리가 아파서 신경과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평소에 겪는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이 운동할 때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도 운동만 시작하면 극심한 두통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에게 예전에 없던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통은 호소하는 증상과 특성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요. 그에 따라 치료 방법도 결정됩니다. 국제 두통질환 분류에 따르면 운동과 연관된 두통은 원발 운동 두통으로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강했다, 약했다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초로 생겼다는 뜻인데요. 이런 점에서 1차성 두통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특정 질환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속발성 두통과는 속성이 다른 것이죠. 원발 운동 두통은 원발 기침 두통, 성행위와 연관된 원발 두통, 원발 벼락 두통과 함께 신체적 운동과 연관된 두통으로 분류하고요. 격렬한 신체 운동을 할 때 또는 운동 후에 잘 발생하고 48시간 미만으로 지속되는 두통이 최소한 2차례 정도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병원을 찾아 신경학적 검사와 뇌영상 검사 등을 받아봐야 하고요. 두통을 유발하는 운동을 피하거나 강도와 운동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두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원발 운동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에 단계적으로 준비 운동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운동 한두 시간 전에 예방약물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윤선민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튀긴 음식의 득과 실에 대한 윤성원 영양사의 칼럼입니다. 반값 치킨에 반값 피자, 그리고 반값 탕수육까지 최근 반값 식품들이 이슈입니다. 푸짐한 양에다가 저렴한 가격까지 반값 식품은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들에게 반갑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러한 식품들은 대개 열량이 높고 튀긴 음식이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바삭한 식감을 내는 튀김옷은 대부분 밀가루로 반죽하는데요. 밀가루는 탄수화물 중에서도 매우 정제된 탄수화물이어서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고요. 체지방 상승의 주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밀가루가 기름을 머금는 건 역시 문제죠. 물론 지방도 필요합니다. 지방은 하루 섭취 영양소의 20에서 25% 비중을 차지할 만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중요한 건 양질의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온에 튀긴 치킨이나 탕수육 등에는 몸에 좋지 않은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데요. 이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튀겼을 때 칼로리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재료가 기름을 얼마나 흡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튀겼을 때의 칼로리는 찌고 구웠을 때보다 1.3배에서 많게는 2배가 넘게 오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삶은 닭다리 100g의 칼로리는 187, 오븐에 구운 닭다리는 213칼로리인 반면에 튀김옷을 묻혀서 튀긴 것은 317칼로리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도 튀김을 포기할 수 없다면 키친타월로 기름을 짠 뒤에 먹거나 튀김옷을 절반이라도 벗겨 먹어야 합니다. 튀김의 생명이 튀김옷이긴 하지만 트랜스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또 튀긴 음식을 먹을 때에는 채소를 곁들여서 영양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치킨이나 탕수육 등을 자주 먹으면 식이섬유나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탕수육은 양배추나 양파 슬라이스와 잘 어울리고요. 치킨을 먹을 때에는 파채, 파프리카 등을 곁들이면 포만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튀김도 덜 먹게 되죠. 또 한 가지, 기름에 튀긴 음식은 되도록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튀김 속 지방이 공기와 만나면 산패되기가 쉽고 산패된 기름은 암 유발인자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튀긴 음식이 남았다면 밀봉해서 보관하시고요. 오래 보관한 튀김은 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윤성원 영양사,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유선염의 증상과 치료에 대한 외과 전문의 이주현 원장의 칼럼입니다. 신생아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이른바 완모가 큰 관심사입니다. 완모란 생후 첫 6개월간 완전 모유 수유를 한다는 뜻인데요. 모유가 아이에게 이롭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출산 전 완모를 해야겠다고 계획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완모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유선염입니다. 유선염은 흔히 전몸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젖꼭지에 생긴 상처로 환원균이 침입해서 젖샘에 염증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는 수유기 여성들에게 잘 발생하죠. 이러한 수유기 유선염은 특히 수유를 빼먹었을 때, 꽉 끼는 브래지어 등으로 유방이 압박됐을 때, 또 잘못된 방법으로 수유하거나 엄마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 등에서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간혹 유선염을 감기와 혼동하기도 하는데요. 오한과 발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선염은 오한, 발열 외에도 가슴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발생 부위가 붉게 변하거나 열감이 나타나고요. 심한 경우 가슴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유선염을 진단받은 경우 모유 수유를 계속해도 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모유에 포함될 수 있는 소량의 균이나 항생제는 유아에게 거의 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오히려 모유 수유를 할 때 유즙과 농액의 배출이 촉진되면서 유선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염이 있더라도 모유 수유는 지속해도 무방하고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모유 수유를 중단했다면 유축기를 이용해서라도 유즙을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염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진단 결과 증상이 가벼운 편이라면 정상적으로 모유 수유를 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도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유선염을 방치하면 유방 농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유선염이 의심된다면 신속히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이주현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당뇨 환자의 약 복용에 대한 내과 전문의 이완구 원장의 칼럼입니다. 당뇨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꾸준한 약 복용입니다. 평소 혈당 수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당뇨약 복용을 단기간만 중단해도 고혈당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있는 경우 당뇨 약물을 중단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이나 휴가를 갈 때 당뇨약을 깜빡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약을 못 챙기면 다른 당뇨 환자의 약을 먹거나 비슷한 약을 먹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같은 당뇨 환자라고 해도 각자 혈당 수준이 다르고요. 또 당뇨에 동반된 질환에 따라 약의 종류도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행지에 당뇨약을 챙겨가지 못했다면 그곳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 복용할 약을 처방받는 것이 안전하고요. 평소 복용했던 약물 처방전을 핸드폰에 찍어두었다가 새로 약을 처방받는 의료진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현지에서 당뇨약을 분실하는 사례도 있죠. 이러한 비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뇨약은 미리 넉넉한 양을 준비해서 여러 곳에 분산해서 챙기시고요. 특히 인슐린은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짐을 챙길 때나 이동할 때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내가 당뇨 환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당뇨 수첩이나 인식표 등을 챙기는 것이죠. 당뇨약과 함께 저혈당에 대비해서 초콜릿 같은 간식을 챙겨주시고요. 멀미약, 해열제, 상처용 연고 등도 함께 준비해가면 좋겠습니다. 약은 잘 챙겼는데 복용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죠. 여행지에서는 식생활, 운동량, 생활 패턴 등 많은 것이 바뀌기 때문에 당뇨가 악화될 위험도 큰데요. 알람을 설정해서라도 제때 약을 복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복용 시기를 놓쳤다면 복용하는 약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저혈당이 잘 발생하지 않는 메트포르민이나 글리타존 계열의 약물들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린 시점에 바로 복용해주면 되고요. 반면에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 설폰 요소제나 메글리티나이드 계열의 약물은 먹는 때를 놓쳤다면 아예 다음 복약 시점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약 먹는 간격을 짧게 했을 때 심각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대처법들은 환자마다 다 일관되게 적용될 수는 없고요. 따라서 약 먹는 시간을 놓쳤을 때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와 미리 상담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이완구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틀니 적응법에 대한 치과 전문의 김보경 원장의 칼럼입니다. 틀니를 처음 사용하면 아무래도 어색하기 마련이죠. 입안이 가득 찬 느낌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들을 비롯해서 발음이 세서 답답하다는 분들도 있고요.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니를 사용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요. 그 결과로 소화불량이나 영양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혹 턱관절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당장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틀니도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데요. 틀니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죽이나 두부, 곱게 다진 고기와 같은 연한 음식부터 먹는 것이 좋고요. 음식을 입에 넣기 전에는 틀니가 제자리에 밀착될 수 있도록 이를 잠깐 꼭 물었다가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조금씩 떠서 먹고 천천히 씹는 것은 기본이죠. 특히 아래 틀니는 위 틀니에 비해서 적응하기가 어려운데요. 거울을 보면서 혀를 아래 틀니 안쪽에 가만히 대시고요. 그 상태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아래 틀니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틀니가 움직여서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공기가 혀 끝으로 새어 들어가게 되면 아래 틀니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혀를 뒤로 당기거나 혀가 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틀니를 한 지 첫 일주일 정도는 잘 때도 틀니를 껴주시면 좋고요.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하루에 5-6시간씩 빼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치과에서 틀니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한다면 틀니 적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김보경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영양제 과다 복용에 따른 신장 손상에 대한 신장내과 김준현 전문의의 칼럼입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몸에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C를 꼽을 수 있는데요. 국민영양제 비타민C는 체내 대사를 활성화하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적당량 이상 과다 복용하면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간에서 수산염이라는 물질로 전환되는데요. 바로 이 수산염이 요로결석 성분의 일종이기 때문이죠. 뼈와 면역에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 D 역시 하루 10,000 IU 이상 과하게 섭취했을 때에는 신장 혈관 수축을 일으킬 수 있고요. 신장 내 세뇨관의 독성을 일으켜서 급성 신장 손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단백질 보충제 역시 과다 복용하면 신장 사구체 압력이 높아지고요. 단백뇨가 나오면서 결국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은 40에서 50%가 손상되기 전까지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소 신장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약물이나 영양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이라면 해당 약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지만 3개월 넘게 신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만성 심부전이라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요.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약이나 영양제를 잘 챙기는 것은 좋지만 신장에 무리가 되는 약물은 피해야 하는데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는 신장으로 유입되는 혈액량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고요. 일부 항생제나 항암제, 항바이러스제는 신장 내 구조물을 손상시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꼭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용량을 줄이거나 단기간만 복용하시고요. 영양제 역시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확인하고 그 이상 섭취는 삼가야 합니다. 또 평소 저염 식이와 금연을 실천하시고요.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뇨와 고혈압, 복부 비만은 꼭 철저히 관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김준현 전문의,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생리 주기에 따른 임신 가능성에 대한 산부인과 전문의 이민아 원장의 칼럼입니다. 생리 주기라고 하면 생리가 시작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생리가 시작한 첫날부터 다음 생리가 시작한 첫날까지를 한 주기로 보는 것이 맞고요. 내 생리 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 평균치를 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 주기와 함께 배란기도 잘 계산해야 합니다.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가 배출되는 배란기에는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배란일은 평균적으로 다음 생리 예정일 14일 전인데요. 아무리 생리가 규칙적이라고 해도 앞뒤로 하루 이틀 정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란기를 계산할 때에는 배란일 전후 2, 3일 정도까지 여유 있게 봐야 합니다. 물론 배란기 계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배란기의 신체 변화를 알아둬서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피임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란기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배란통입니다. 배란이 될 때에는 난소에 낭포가 터지고 그 안에 있는 액체가 난자와 함께 복강 내로 나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복강이 자극되면서 배란통, 즉 아랫배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임기 여성의 20% 정도가
매달 배란통을 경험하죠. 또 배란 이후에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그 영향으로 기초 체온이 0.2도에서 0.4도 정도 올라갈 수 있고요. 배란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다면 임신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에는 초음파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생리 주기 동안 적어도 3번 이상 진행해야 하고요. 그렇게 몇 달 정도 배란 시점을 체크하다 보면 평균적인 배란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란 테스트기를 사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 배란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황체 형성 호르몬의 농도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양성이 나왔다면 그로부터 약 3일간을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배란 테스트기는 임상에서 자주 쓰이지는 않고요. 불임 치료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한편 생리 중에는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생리 기간에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생리는 지난달 배란의 결과일 뿐 이번 달 배란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란 주기가 짧고 생리 기간이 긴 여성이라면 이달 생리가 끝날 즈음에는 임신이 가능할 수 있고요. 또 배란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일정치 않게 돌발적으로 배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자는 여성의 몸속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기간에 무조건 임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이민아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모 원장의 칼럼입니다. 트라우마란 정신상태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극심한 감정적 충격을 뜻합니다. 정신적 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같은 여러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제때에 적절하게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로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는 사례도 늘고 있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증상은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재경험, 자극에 대한 회피, 그리고 과민해진 각성 등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건에 대한 회상이나 꿈이 반복되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심리적 고통이나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작은 자극에도 지나치게 놀라는 모습, 불면증 등이 흔하게 나타나서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양상과 특성은 시대가 흐르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선 PTSD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변화입니다. 과거 PTSD는 사회적으로 아주 위협적인 사건이나 비통상적인 일, 즉 누구나 인정하는 큰 사건에 의해서 생긴다고 여겼다면 최근에는 개인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일을 사소하게 치부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또 새로운 형태의 PTSD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영상에 반복 노출되면서 마치 내가 그 일을 겪는 듯한 증상을 느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발달의 이면에 트라우마를 겪는 불특정 다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사실 큰 일을 겪고 본 뒤에 느끼는 감정들은 병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애도로 슬픔에 공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죠. 다만 그 감정이 부적절한 죄책감이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일상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끊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줄여나가야 하는 건데요. 우선 사건 당시 참혹한 영상 등에 반복 노출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운동이나 독서, 산책, 모임 등 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 혼자 노력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거나 노력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정서적 지지치료와 함께 항우울제, 안정제 등의 약물치료, 인지치료와 행동치료 등 다양한 트라우마 회복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권순모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올바른 인공눈물 사용법에 대한 안과 전문의 김주현 원장의 칼럼입니다. 춥고 건조한 계절이 되면서 인공눈물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공눈물은 우리 눈에서 나오는 눈물과 비슷하게 만들어낸 보습제로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 또 장시간 업무 등으로 눈이 마른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크게 다회용과 일회용으로 구분합니다. 다회용 인공눈물은 방부제가 들어있어서 처음 사용한 뒤에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 개봉을 했다면 유통기한에 관계없이 한 달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일회용 인공눈물은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고요.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한 번 사용했다면 잔여량이 남아있더라도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인공눈물을 선택한다면 이러한 방부제 유무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다회용은 장기간 사용할수록 방부제가 축적돼서 눈에 피로감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인공눈물을 하루에 4번이나 5번 점안해야 하는 경우나 라식이나 라섹을 받은 경우라면 일회용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인공눈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눈에 직접 넣는 만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우선 일회용이라면 개봉 후 한두 방울은 버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액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인공눈물 용기는 눈에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오염 방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눈이 건조할 때 인공눈물을 서너 방울 이상 넣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량 투여하면 눈물이 씻겨 내려가서 눈이 더 건조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방부제가 든 다회용 중에서도 벤잘코늄이라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하루 6회 이상 점안하면 각막세포 성장을 억제해서 각막염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공눈물은 한 번에 한 방울이면 충분하고요. 한 방울의 효과는 평균 45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최대 1시간에 한 번 사용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김주현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